민주 한국의 자랑인 전남대학교가 저를 강연에 초청해 주시고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해 주신 데 대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에 마지 않습니다. 광주와 전남대학교는 이 나라 민주항쟁의 상징으로서 대한민국 역사가 계속되는 한 그 영광이 영원할 것입니다. 이제 4대국별로 우리의 대응할 길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우리 안보의 가장 중요한 나라이고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튼튼한 맹방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한 북한의 도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미군이 한반도 주도는 동북아시아의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4대국 중에 한반도에 대해서 영토적 야심을 갖지 않았던 나라는 미국뿐입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은 미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중요한 만큼 미국의 정책 여하에 우리 운명에 기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하는데 한국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한반도는 우리가 죽고 사는 터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은 절대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한국의 주장에 귀 기울이고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일본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하겠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특히 안보에 있어서는 미일 동맹이 한반도에서 안보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상 일본 역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걱정거리는 일본이 급격히 우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을 부인하는 평화헌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침략과 태평양 전쟁의 책임을 부인하는 새로운 국가주의적 교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신내각의 출범과 더불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지금 한국과 중국을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의혹의 눈초리를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대일 비판의 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 당시 공동의 침략자였던 독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독일은 침략전쟁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고 충분한 사과와 배상을 했습니다. 독일은 침략전쟁의 진실에 대해서 어린 세대부터 교육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반성과 시정의 태도는 주변 각국의 신뢰를 얻게 되어 독일 통일을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일본은 이대로 가면 아시아의 나라와 큰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중국에 대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1세기의 경제를 제패하는 패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1820년경 당시 전 세계 GDP 중에서 영국이 5%, 미국이 1% 차지하고 있을 때 27%를 점령한 바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 일부에서는 공동으로 중국을 봉쇄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은 단경입니다. 중국을 봉쇄하면 봉쇄할수록 중국 군부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가 크게 일어나 지금 모처럼 개혁 개방의 흐름 속에 일고 있는 민주화의 가능성을 말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긴장은 크게 고조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급속히 그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와 연해 주인 석유, 가스 등 기타 지하자원과 수산자원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종단하고 우리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해서 서부 유럽까지 가는 철도의 주요 노선국가로서 그 가치도 매우 큽니다. 철의 실크로드 개통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육로로 유라시아 대륙과 유럽에 진출해서 큰 경제적 성공을 이룩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중요성도 우리는 크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육자회담의 일원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압록강의 기적은 러시아의 협력 없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일 중러 4대국을 잘 활용하면 우리의 안전을 성공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4대 강국과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면 우리는 21세기 경제적 선진국의 중추가 될 것입니다. 4대국 외교는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4대국의 협력 속에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면 한국은 4대국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궁극적으로는 중립적 위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나 4대국 각국 나라를 위해서나 현명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동하는 양심이 되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는 남을 나와 똑같이 사랑하는 천사가 있고 나만 생각하며 남을 해치고자 하는 악마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는 천사가 이기기도 하고 악마가 이기기도 합니다. 천사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 형제, 아내, 자식, 친구, 사회, 국민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웃 사랑에 치중하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랐건 오르지 못했건, 부자가 되었건 못 되었건, 오래 살았건 못 살았건 인생의 삶의 성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둘째,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간직하십시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원리 원칙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판단하되 이를 실천하는 데 있어 마치 장사하는 사람이 돈벌이 하는 데 지혜를 발휘하듯이 능숙한 실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겸비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길입니다. 셋째, 모든 일을 결정할 때 3번 생각하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직장에 취직할 때 먼저 어느 직장이 좋은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 문제가 없는지, 내게 가장 알맞고 적합한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은 문제는 점이 있지만 그 직장을 택하겠다고 하든가, 문제점이 너무 크니까 포기하겠다고 하든가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논리학의 변증법의 정반합과 같이 이 3번 생각하게 되면 대부분의 일에 있어서 실수 없이 성공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외교하는 국민이 되십시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한국은 그 지정학적 위치로 해서 외교가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외교에 관심이 너무 적습니다. 성질이 급해서 외교를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외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 주위에 있는 외국인부터 사귀기 시작하십시오. 가능한 한 세계 여러 나라를 자주 다니십시오. 한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하는 법들이 많이 생기도록 4,700만 전 국민이 외교하는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21세기에 여러분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는 민족주의 시대였지만 21세기는 세계주의의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선배들은 오늘의 민주주의와 국가적 번영 그리고 한류의 세계적 진출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은 이대로 가면 단군 이래 처음으로 세계 속에서 우뚝 솟는 큰 봉우리가 될 것입니다. 선배들이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사랑하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여러분은 이러한 사명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합니다. 21세기는 지식 기반과 교육 수준이 뛰어난 한국의 세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21세기의 승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민족 통일과 발전의 일꾼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강연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시점에서 한반도의 현실과 4대국에 관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국민 전체가 외교관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강연을 열면서 초반부에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선배로서 모시게 되어서 기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분 또한 참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희호 여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힘든 세월을 보내실 때 함께 인고의 세월을 보내시면서 이 자리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희호 여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 전 대통령님의 강연을 듣고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대통령께 궁금한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교육학과 김건우 학생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오늘 특별 강연 역시 제 인생에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과 한반도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북핵 실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9일 북한에서 핵무기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연일 뉴스와 신문에서 북한의 핵실험 진행과 한반도 위기설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대북 포용 정책의 수정에 불가피함을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북 포용 정책의 수정 및 포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하신 여학생이 거듭 저를 선배라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전남대학교와 연을 맺어서 여러분이 내 선배고 저는 후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잘 부탁합니다. 요새 내가 볼 때는 아주 해괴한 이론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하는 것은 햇빛 정책의 실패를 말한 것이다. 포용 정책 그만둬야 한다. 금강산 관광도 그만두고 개성공단도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문을 전부 기억을 더듬어 봐도 북한에서 남한에서 햇볕 정책하니까 핵 개발하겠다 한 일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핵 개발한 것은 미국이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대화하자고도 안 하고
우리 살 길 안 열어주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핵 개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죄가 없는 햇빛 정책에다가 갖다 만만한 것이 햇빛 정책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내가 볼 때는 타당한 그러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지금 그 말을 했습니다. 왜 포용정책이 죄가 있느냐? 포용정책은 조금이라도 남북관계를 긴장을 완화시키면 시켰지 악화시킨 일이 없는데 어째서 그렇게 말해야 되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했더니 대통령께서도 자기도 전적으로 동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모들하고 회의하는데 그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자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없는 죄를 있다고 떠들어대야 합니까?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흘리게 만들면 바른 정책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햇볕 정책은 분명히 남북 간에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많은 성공을 한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그건 뭘 의미합니까? 북한 영토 내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걸 의미한 겁니다. 한쪽은 5km, 한쪽은 10km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만큼 휴전선이 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개성서 기업을 해갖고 돈 벌고 있지 않습니까? 금강산에 130만이나 사람이 가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밥 먹기도 어려운데 남한 사람들은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는 관광까지 여기까지 다닌다. 얼마나 부럽냐. 이런 생각을 북한 사회에 꽉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큰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반성하지만 잘못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기여한 일은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북한의 핵 문제의 책임이 북한과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 아무 그 책임하고 상관없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우리가 어리석음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햇빛 정책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건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더 큰 성공을 할 텐데 북미 관계가 나빠가지고 못했다. 이거 여러분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핵 문제를 앞으로도 해결을 해야 하는데 해결하는 것을 여기서 무슨 햇빛 정책 잘못됐다고 서운하고 뭐 금강산이나 개성에서 철수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책임이 있는 북한과 미국이 중심이 돼서 풀하게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감할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총학생회 부회장 류선민 학생이 김 전 대통령님께 여쭙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2000년 7천만 결의 염원인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신 직접 채택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만나뵙게 되어서 가슴이 벅차오르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통일을 위해 바치신 노고처럼 지금의 6.15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대학생답게 더욱더 우리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한국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FTA 협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대부분이 한미 FTA가 한국에게 기회가 될지 아니면 위기가 될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는 한미 FT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FTA는 근본적으로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잘 대비하면서 하면 약이 되고 제대로 대비 못하면 독이 됩니다. FTA 자체는 약도 아니고 독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세기와 20세기는 민족주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경제도 크게 보면 민족 경제입니다. 그러나 21세기는 이미 세계화 시대가 됐고 경제도 세계적인 경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가지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구멍가게 아주머니도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세계적인 그 쇼핑몰 같은 이런 것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휴지 갖고도 경쟁하고 양말 갖고도 경쟁하고 비누 갖고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경쟁한 게 아니라 저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중남미나 어디하고도 우리는 경쟁해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폐쇄적인 쇄국적인 그런 생각 가져갖고는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만큼 커진 것도 세계 시장에 나가서 물건 많이 팔아가지고 무역에서 성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미국하고 문제인데 우리는 그 전에 칠레하고 해가지고 그때도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성공했습니다. 뭐 복숭아가 어떻고 포도가 어떻고 뭐 했는데 다 큰 걱정이 없이 해결되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덕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가 잘하면 덕을 볼 것입니다. 못하면 피해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천적으로는 미국 시장에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거기서 돈벌이 안 하고 어디서 합니까? 또 우리가 안 한다고 남이 안 합니까? 앞으로 일본이나 중국이나 모두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미국하고 FTA 해가지고 그래갖고 관세 면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만 비싼 관세 가지고 미국 시장 가면 누가 우리 물건 사줍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안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FTA를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그것은 다시 말하지만 FTA는 해야지만 잘못하면 독이 된다. 그러니까 약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예를 들면 농업 분야 같은 거, 이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 분야도 보호만 하면 과거식으로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결국은 성공 못했습니다. 이제는 한편으로는 보호하면서 빨리 농업 분야가 경쟁력을 갖도록 우리도 세계 시장에 나가서 농업 가지고 승부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건 농업의 기술적인 분야도 있고 또 이 농업의 거래 분야도 있습니다. 상거래 분야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대책을 가지고 내가 어저께도 여기에 오기 전에 정부에서 그 미국 FTA 문제를 지원하고 있는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가 집에 왔길래 얘기했습니다만 이 FTA가 왜 필요하냐, 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느냐, 이것을 손에 쥐어주도록 국민한테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을 해야 한다. 덮어놓고 몇 사람들이 그냥 막 감정적으로 떠들어댄 말에 국민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안 한 것이 좋겠다. 이렇게 FTA에 나가면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돈 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자동차, 조선, 뭐 섬유까지도 혹은 철강까지도 모든 분야에서 전자통신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인 경쟁력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은 지금 세계에서 부동의 제1위입니다. 철강도 조강 분야는 세계에서 1등입니다. 자동차는 세계에서 5위지만 계속 지금 하고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유럽에서 일본 도요타, 세계 제일 가는 도요타를 제치고 지금 유럽에서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겁만 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 나라들이 우리를 겁을 낼 것입니다. 또 겁도 안 내더라도 우리를 모범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이 192개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0, 30개국 빼놓고는 다 한국을 모범을 합니다.
민주주의 하지, 시장경제 하지, 국민 사회보장에 대해서도 노력하지, 한반도 남북대화에서 평화 유지하지. 이 한국을 모범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유엔 사무총장도 방기문 외무장관이 그렇게 아주 마지막에는 무투표로 만장일치로 이 안보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 가져야 합니다. 자신 가진다는 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겁니다. 동시에 내게 문제점이 있는 점, 이거는 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진짜 자신입니다. 그래서 난 이 FTA 이 문제에 대처하는 데서는 그러한 자세로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세계 최고 부자집에 가서 거기서 돈 벌어야 해요. 우리가 지금도 현재 미국 시장에서 막 진출하고 있습니다. 왜 겁냅니까?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냐. FTA에 대해서는 미국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거 해나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른 나라한테 시장 뺏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따라서 한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국내에서 문제점이 생길 것은 미리미리 대처하면서 해나가면 나는 FTA가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고 우리의 국가의 부강을 보장하는 그러한 한 방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께 내 의견을 말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미 FTA가 잘못하면 독이 되고 잘하면 약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훗날 한미 FTA의 결과가 보약으로 남겨지길 바랍니다. 우리 대학에서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 협동 과정에 재학 중인 우즈베키스탄 학생 메흐리니소 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대학원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 전공에 재학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유학을 온 메흐리니소입니다. 제가 배운 바로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업적은 높게 평가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정착을 위해 노력하시다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납치도 당하셨고 5.18 광주 항쟁 때는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현재 한국형 민주주의가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학생이 너무 한국말을 잘해서 한국 학생이 질문한 것보다 더 알아듣기 쉽습니다. 저렇게 중앙아시아 우리하고 오랜 동안 관계가 되어갔던 나라에서 여기 와서 공부하고 저와 같이 한국말을 능숙하게 하고 이런 것이 이것이 모두 이제 세계화의 조짐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전남대학이 물론 저 외에도 모두 학생들이 있겠죠. 외국 학생들이 큰 기여를 하고 있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그 여러 가지 전설이 있는데 뭐 민주주의는 서구 것이니까 아시아에서는 적합지 않다는 소리가 한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여러분이 아신 대로 싱가포르의 이광유 수상하고 포레인 어피어스 잡지에서 논쟁을 하고 그분은 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는 어렵다 하고 나는 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가 된다. 아시아에 그런 요소들이 있다 하고 중국 우리나라 모두 예를 들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아시아의 과반수 나라들이 민주화를 하고 있어서 또 나머지도 결국 시간 문제예요. 그렇게 하고 중국에서조차 지금 민주주의 싹이 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보편적인 것이지 어느 특정한 나라의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의 사정에 따라서 뭐 대통령 중재를 하느냐 내각 책임제를 하느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백성이 주인이 돼가지고 나라 운명을 결정한다.
백성이 나라를 통치할 사람을 선출해 가지고 위임한다. 그리고 잘못하면 바꾼다. 이런 원칙, 이것은 세계 공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즈베키스탄 학생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즈베키스탄도 한국과 똑같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고 민주주의도 하는데 여러분이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공것이 없습니다. 그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미국 3대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민주주의는 인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먹고, 피와 땀을 먹고 산다, 이런 말을 했어요. 땀도 내가 붙인 것 같네요. 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막 질문 공세를 받고 보니까 좀 흐리해진 것 같아요. 여하튼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증명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광주에서, 전국 도처에서 그랬습니다. 광주랑 가장 큰 케이스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 대로고, 나도 사형언도 받아가지고 집행 직전에 살았습니다. 감옥살이도 한 6년만 했습니다. 망명 연금 생활도 10년 이상 했습니다. 일생에 5번, 한 번은 공산당, 4번은 군사독재하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았습니다. 이건 자랑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광주에서도 목숨을 바쳤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는 뿌리가 튼튼한 겁니다. 이제는 어떤 군부 사람도, 어떤 독재자도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안 하고는 못 비깁니다. 다시 군사고대도 하는 거 꿈도 못 꿉니다. 우리는 3번 독재자를 극복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우리는 결국 이제는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렸습니다. 여야 간의 정권 교체가 국민의 정부 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을 보면 일본이 급격히 우경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민주주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저런 겁니다. 전후에 군국주의 하다가 갑자기 항복하고 나서 메가더가 들어와서 민주주의 하라는 게 민주주의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민주주의 주체 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군국주의 시대의 세력이 다시 부활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은 지금 말하자면 아주 그런 세력들을 판을 치고 있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 군국주의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 오늘 현실. 그런 건 말도 안 비킵니다. 국민의 기사를 팔아야지 그런 거 막.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범죄를 한 것은 국민한테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50, 60대 이하 사람들은 과거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반도를 점령해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중국에서 남경 대학살을 했던 것 다 거짓말이다. 우리는 대동아 전쟁을 해가지고 아시아 사람들을 맞으면 서구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우리는 평화헌법이 뭐냐? 우리도 똑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맞으면 그 전쟁할 수 있는 그런 헌법으로 바꾸자. 교육도 일본인의 억울한 문제는 철저히 해서 일본이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것을 교육시키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국하고도 중국하고도 동남아시아 나라들하고도 갈등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민주주의가 공것이 없다는 것을 일본을 볼 때 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즈베키스탄 그 학생한도 그 질문하는 심정을 내가 이해하고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우즈베키스탄도 민주주의 하는 것은 결국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을 바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유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4.19 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국민이 전부 합세했습니다. 또 우리가 그 87년 민주항쟁 때도 광주에서 그랬지만 그
80년 광교에서였지만 80년 민주항에서도 결국은 처음에는 학생 정치인들이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국민 전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국회 이제 보는 눈도 달라져 가지고 독재자들한테 압력해서 2박 4복 하야해라, 전두환 씨 보고 계엄령 해제 선포 못한다, 이렇게 해서 압력을 가해준 것입니다. 결국 시작은 우리가 해야 하고 희생은 우리가 해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국민이 전부 참여하고 세계가 우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우즈베키스탄도 그럴 것입니다. 중앙아시아 모든 나라가 그럴 것입니다. 또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경제가 발전되면 중산층이 생깁니다. 중산층이 생기면 중산층은 말하자면 이 자유를 요구하고 참정을 요구합니다. 투표권을 요구하고 또 피선거권을 요구하게 됩니다.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하고 나서 중산층이 생겼습니다. 중산층들이 그런 요구를 하니까 영국 귀족들이 선선히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평화혁명이 됐습니다. 프랑스는 귀족들이 말을 안 듣다가 대혁명이 일어나서 전부 몰살당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든지 진리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공것이 없다는 것,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 그래갖고 마침내 국민이 동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러면 민주주의는 성공한다는 것, 그렇게 해서 이룩한 민주주의는 결코 흔들림 없이 뿌리를 박을 수 있다는 것, 그러지 않고 외세나 우연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하면 그런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우즈베키스탄이나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이나 여러 가지 나라들이 그러한 풍부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국민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합니다. 민주주의를 하려면 지금 말씀한 그러한 희생을 바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즈베키스탄 학생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었고, 그렇게 앞으로 여러분 나라에서도 큰 성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적 민주주의는 없다. 백성이 주인이 되어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원칙이 세계 공통이기 때문이다.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 감사합니다. 이제 아쉬운 마지막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문경태 학생입니다. 저는 대북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부 여론에서는 한국이 북한에 대해 일방적으로 너무 퍼주는 것은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지금 현대아산과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 강간 사업이나 그 다음에 개성공단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남북 간의 상호 경제 협력인지 아니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퍼주기인지, 이 문제에 대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되게 할만한 질문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거래를 하더라도 물건 주고 돈 직접 받은 때도 있고, 물건 주고 외상으로 준 때도 있습니다. 신용으로 주는 거죠. 그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주고받기로서 이 경제 협력을 하고 있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북한에 엄청난 발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금 북한의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물자가 북한에서 사용하는 생필품의 8, 9할이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화하고 있어요. 중국의 지하자원 개발에 지금 북한이 들어와 있어요.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중국이 들어와 있어요. 이 부도 같은 것도 지금 와서 맞으면 손봐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잘못하면 미국이 계속 봉쇄하고 우리는 진출을 못하고, 이렇게 되면 북한 완전히 중국의 지배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국의 정책은, 북한 봉쇄 정책은 북한을 중국으로 밀어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중국의 힘이 자꾸 북한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중국의 힘이 휴전선까지 오게 됩니다.
그럼 그 영향력은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 태평양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북한으로 우리도 진출해 나가는 거, 이거는 적어도 중국 그 힘과 우리 힘을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노력으로서 필요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지금 북한에 엄청난 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가 북한하고 거래해가지고 북한의 철도는 복선화부터 이 계량부터 많습니다. 전력, 그리고 항만, 이 금강산 등 백두산 관광, 그리고 이 정보화 문제 같은 거. 북한의 경제의 핵심은 다 30년 내지 50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하자면 당면한 뭐 핵이니 미사일이니 이런 게 가져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북한 경제를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그런 계약을 맺고 있다는 거, 이건 법적으로 확립된 계약입니다. 그걸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그렇게 경제를 하면 남도 좋고 북도 좋은 윈윈의 개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우리 외에는 함부로 와서 손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우리가 경제 이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걸 손 떼고 나와야 합니까? 그리고 이 경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만한 말하자면 그 민심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한국 물자 하면 좋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우수성을 북한 사람들한테 지금 침투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에 쌀을 주고 비료를 주는데 그 포대에, 쌀 포대에는 대한적십사라고 써 있습니다. 비료에는 남해화학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포대가 1년에 수천만 개가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넌 워낙 이 포대의 질이 좋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쇼핑백으로도 만들고 문을 유리 깨진 데를 붙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얼마나 큰 선전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 북한에 들어갔을 때 북한의 저임금 노동자, 중고등학교까지 이 의무교육을 받은 노동자, 군대에 가서 6년, 7년 훈련받은 노동자, 이런 노동자를 월남보다도 중국보다도 싼 임금으로 한 겁니다. 말이 통하지요. 문화가 같지요. 거리가 가깝지요. 이런 노다지 시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한쪽에서 북한도 그만한 덕을 보고 있습니다. 착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이 남한 시장에서 노동자들의 월 임금이 700~800불 혹은 1000불 이상 하는데 가서 100불도 안 되는 임금 갖고 하니 큰 덕을 본 건 사실 아닙니까? 북한 노동자들은 그래도 살아간 것은 전기 거저주고 집 거저주고 교육 거저시켜주고 하는 북한 사회제도 때문에 살아나간 겁니다. 이래서 지금 이 남북경제협력은 윈윈 동시에 북한 사회를 이 말하자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요, 이 2002년 7월 1일 그 경제 개선 조치를 한 이후로 아주 상업을 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최근에 그 관계 서적을 읽어보니까 여기 한 뭐요? 이 의사도 오전에는 진료하고 오후에는 나가 장사합니다. 학교 선생도 오후에는 나가서 택시 운전도 하고 노동하고 장사합니다. 장사가 아주 유행이 되어버렸어요. 장사가 유행이 된다는 것은 자본주의가 침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본주의가 침투한다는 것은 사유재산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사유재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중산층이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중산층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마치 물이 스며들듯이 지금 그렇게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북한하고 햇볕 정책한 그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동시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지금 경의선을 개성 쪽에서 연결시켜 놓고 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해선도 연결시켜 놓고 개통 못하고 있어요. 개통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북한 전체를 종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압록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이나 광양한 목포를 뜬 기차가 맞으면 만주 혹은 시베리아 이런 데를 거쳐가지고 중앙아시아 모두 거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 가서 파리, 런던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한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동쪽의 물류기지가 됩니다. 지금 중앙아시아 일대는 석유가 쏟아져 나오고 가스가 나오고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노다지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은 한반도로 가지만 남한은 반도가 아닙니다. 반도는 6km도 가고 바다로도 가야 반도인데 우리 6km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뚫어야 합니다. 나는 6.15 남북 정상회담하고 서울공항 돌아와서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맞으면 이것만 해내면 우리는 지금 바다로는 자유롭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맞으면 이 동방의 물류기 거점이 되어가지고 문류가 일어나면 생산업이 일어나고 그리고 말하자면 금융업이나 보험업이 일어납니다. 또한 문화관광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지금 21세기의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해가지고 철도를 통해서 대륙으로 가느냐, 철의 실크로드를 우리가 말하자면 종횡무진으로 달려가느냐, 이렇게 해서 압록강 기적을 만드냐, 이것이 지금 큰 눈으로, 긴 눈으로 보면 21세기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경제적 아젠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은 당면에서도 그렇고 미래에서도 그렇고 국내 한반도 내에서도 그렇고 한반도 밖에서도 그렇고 경제적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여러분이 앞으로 더 연구들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 말이 어느 정도 맞는지 어느 정도 타당한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